필요 경비 할 차례인가 보네요. 그죠? 그 329페이지 했죠? 329페이지. 어딘 모르겠네. 거기는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 양도차익 계산 방식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 그 과표 순서를 꼭 외우셔야 된다 그러죠? 그죠?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파는 금액에서 뭘 빼줘라? 필요 경비를 빼주고, 그죠? 그리고 차익이 나오면 세금 낸다. 양도 차익이 생기면 여기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빼준다? 물가상승분, 이거 빼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 해줍니다. 그죠? 그럼 얘가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기본공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과표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서 계속 물어본다겠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 부분 했고, 여기는 이제 필요경비 얘기인데, 그 필요경비, 그죠? 이 경비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27, 28회 때 연장 나왔고, 작년에도 지문이 하나는 나왔습니다. 지문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필요 경비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있다 했어요?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해가지고 읽고 써놓은 거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용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라 했어요? 얘는 왜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지가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건 경비를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이 있었죠? 취득 관련 조세 그랬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취득록세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취득세를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취득세는 영수증. 그러면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일단은 비용은 다 경비 인정 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계약서나 뭐 아니면 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다. 그럼 경비를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왜? 원래는 없으면 안 해주는데, 이 세금은 지자체 자기들이 걷어간 거잖아요. 그래놓고서나 국가 지자체가 자기들이 걷어가고 나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뭔 안 된다 했어요? 가산세는 추가로 발생한 본인 잘못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금 중에 보유 관련 조세는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보유 관련 조세. 요거는 뭐 거래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있다 있죠? 이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그죠? 지연 등에 따른 이자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된다 했어요?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지연, 연체이자. 본인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자가 포함되는 이자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계약했다. 약정을 해가지고. 할부이자 같은 건 들어간다 했죠. 근데 이거는 연체이자는 본인 잘못이니까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금 포탈도 부당행위라 했잖아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건 말 그대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죠? 원래 시가를 초과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초과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는데 얘는 안 된다 했죠. 같은 지출인데 이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요거는 현상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란다 확장공사 같은 것들은 하면 자산의 가치,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되는데, 이거 뭐 현상 유지 비용이죠. 싱크대 교체, 변기 교체, 뭐 장판, 뭐 벽지 교체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은 원래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했다 쳐봐요. 그러면 그 입증 받으려면 계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무슨 계산서가 있어야 되나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세금 계산서 내가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면 걔네들이 돈 100만 원 더 달라고 그죠? 그죠? 왜요? 세금 계산서 끊으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비용 1000만 원 인정받으려고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받으면 내가 그 100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 4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건 어떻게 된다? 입증, 그러니까 계산서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금융거래 사실 증빙을 하기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뭐가 없어도 서류가, 그죠? 영수증이 없어도 뭐 해주겠다? 계산서가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비용을 인정받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그냥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간접 비용 그랬죠. 직접 비용이 아니라 뭐 간접 비용, 말 그대로 간접 비용이죠. 광고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랬죠. 이런 게 이제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산입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제 받은 건데 또 공제해주면 이중공제니까 너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게 28회 때 정답으로 나왔었고 얘가 27회 때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문제 지문에 종합문제 물어볼 때 이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일단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했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외우면 뭐 이거 7개 외우려면 또 내내 어렵다 했죠. 그래서 얘는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네가 잘못했고, 얘는 보유는 거래와 관계없고, 연체이자 네 잘못이고, 세금 포탈 의도 가졌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 지문 나오면 고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재 내용은 뭐 그냥 저걸 보시면 되는데, 하나 뭘 보시냐면 332페이지 거기 3번에 양도비 나오죠. 그죠? 3번에 양도비에 양가로 3번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이거 최근에 이제 물어볼 때 가끔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3번에 뭐라고 되냐면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그러니까 채권 매각차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종 그 등기 실 때 일종 채권사잖아요. 채권. 그죠? 근데 그거 환매해버리죠. 바로. 그죠? 그럼 손해보잖아요. 근데 그 환매에서 매각차손 난 것도 경비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인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채권이 100만원짜리를 샀는데 은행에다가 환매했더니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100만원 다 인정 안 해주죠? 걔들이 할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85만원. 그러니까 15% 할인을 했다 쳐봐요. 은행에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은행에다 안 하고 금융기관에 안 하고 다른 데다가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환매할 수도 있죠. 팔았어요. 그죠? 얘가 딴 데다 팔았는데 이거를 거기다 팔으니까 30%를 할인한 거예요. 그 내가 얼마를? 차손이 얼마 났어? 30만 원이 난 거죠. 은행에서 팔면 15만 원 손해보고 팔 건데 딴 데다 팔아서 30만 원에 손해보고 팔아서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30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거를 다 경비를 인정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금융기관, 정한 기간 이외의 자에게 만약에 팔아가지고 손실이 나면 그때는 이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금융기관에다 양도했을 때 거기서 받는 금액 한도. 원래 얼마예요? 금융기관은 15%죠. 근데 여기다 30% 있잖아요. 이때는 30% 인정 안 해주고 얼마만? 15%만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경우라고 돼 있죠.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무령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한도까지만 해준다. 어쨌든 얘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경비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준시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 341페이지 가서 이제 결정되면 이제 장기부유, 특별공제, 그리고 뭐 기본공제를 하면 되겠죠. 장기부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자, 얘는 장기 보유 그런다 했죠. 장기 보유. 그래서 뭘 하라고요? 보유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죠? 보유를 하라고 대놓고 하니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특별공제 그랬죠? 특별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겠어요?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니네만,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뭐가 돼 있다? 한정이 돼 있다. 그럼 얘가 아무리 공제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도 무조건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부동산. 그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해줍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뭐도 돼요? 입주권.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 자, 이 입주권은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입주권. 개념상을 이런 거 같죠? 요렇게 얘가, 이거, 갑이 이 건물의 주인인데, 얘가 뭐가 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간다.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무엇을 설립해야 된다 그랬죠? 조합을 설립해야 돼, 조합. 그죠? 그럼 얘가 조합 설립을 했네요. 조합 설립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 재건축에 동의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정비법에 따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럼 사업 시행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걸 철거하고 공사하려면 뭐가 떨어져요? 뭐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요게 인가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행정 절차 끝나기 때문에 뭘 한다? 철거하고 공사한다 했죠. 그러면 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철거하고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갑은 저 조합의 조합원이잖아요. 근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쟤한테 뭘 준다고요? 저게 나중에 완공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게 바로 뭐다?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나오는 세법에 나온 모든 입주권은 뭘 말한다?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얘가 이걸 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문제는 보유기간입니다. 얘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보유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 보유했고 입주권 상태로 만약에 1년을 보유했다 치면 그죠? 얘는 장기 보유 받을 때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요? 이때 보유기간은 5년간만 해줍니다. 5년간. 원래 이 장기보유 특별 원래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만 되는데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런데 얘는 해줍니다. 왜 해주느냐? 얘가 입주권이 자 원래 얘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고 입주권 산 거 아니죠. 얘가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얘가 전환이 된 거잖아요. 뭘로? 입주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줘도 돼요. 왜?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지만 얘가 몇 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어. 5년간은 부동산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주라는 거지. 얘가만 여기서 팔았으면 공제 받았겠죠. 그래서 입주권 항상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 관리, 처분객, 인가일까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약에 약간 어렵게 나오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이래버리면 땡 틀립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어디까지? 관리, 처분, 인가. 여기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입주권 지금 누구 거예요? 입주권이? 갑 거죠. 갑이 지금 이렇게 을한테 매매를 하면 얘한테 지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한테. 그죠? 그러면 얘 있죠. 얘. 을은 얘한테 매매로 취득했죠. 을이 나중에 이걸 병한테 팔면 이 을은 장기 보유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왜? 얘는 안 해줘요. 얘는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고 그죠? 입주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 최소한 입주권 얘기 나면 관리, 처분객, 인가일까지만 해준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 승계취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얘는 안 된다.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세율할 때도 입주권 얘기 나오죠. 근데 그때 입주권은 뭘 말한다? 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장기보유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미등기는 뭐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양주는 2주택 이상이시면 장기보유가 안 되는 거죠. 기타 지역은 상관없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조정대상 아닌 지역은 집이 10채건 만채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받는 거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두 번도 나와요.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다 뭘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 개념인데 그럼 얘는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자, 일반적인 경우는 3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몇 프로? 2%씩 해줍니다. 그래서 6%. 이건 올해 어떤 개정사항이에요. 작년에 3%였다가 올해부터 2%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쭉 가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10년 이상이면 30%인데, 그러니까 공제 최대 한도는 30% 똑같은데 기간이 늘어났죠. 왜? 공제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개정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자, 얘는 공제율이 얼마일까요? 여기 보시고. 5년 이상 6년 미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예요? 이게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10%죠, 10%. 그죠?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이상이니까 얘는 들어가고, 미만이니까 6년은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2, 5, 10에 10%죠. 그 다음에 6년 이상 7년 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5년이면 10%, 6년이면 1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막상 또 이렇게 나오면 못 푸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이.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이런 것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니까. 왜? 조문 이렇게 되면 이거 틀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야 미만 초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은근히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삐끗하면 문제는 하나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얘는 그냥 해석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가 된대요. 그럼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럼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내가 원래 뭘 받아야 돼요? 비과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장기 보유를 해준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1주택에 비과세 요건 충족을 했는데도 비과세를 못 받는 1주택. 그 대표 주자가 뭐라겠죠?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죠?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재산기도 못 받으니까 열받죠.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근데 세금 내는 것도 열받는데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내도록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 많이가 얼마다? 1년에 8%씩 해서 38은 24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몇 년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가주택이어도 10년이 넘어가면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뭐 세금 생각보다 많이 내진 않습니다. 이게 워낙 크니까 이게 80%까지 받으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비거주자는 제외.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를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된다 그랬잖아. 그죠?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것만 딱 보시고 비거주자는 제외니까 너는 장기보유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린 이유가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 뜻은 뭐예요?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8% 공제잖아요. 근데 얘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공제 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애들이 옛날에 지진 나가지고 몇 년 전에 지진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진 나면서 부산에서 집을 엄청 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왜? 지진 나면 피신 올라고. 그러면 일본의 밑집구가 만약에 부산에 집을 샀다 그러면 걔가 비거주자잖아요. 근데 걔가 부산 집 사가지고 3년 지나가지고 그걸 파는데, 집 하나 파는데 10매덕에 팔아요. 고가주택이죠. 근데 걔한테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주겠냐는 거야. 안 해주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긴 해주는데 몇 프로로 간다는 얘기야. 걔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지. 결론은 비거주자는 무조건 뭐가 됐든 고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공제를 뭘 적용하겠다? 이걸로 간다 이 뜻이지 안 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석 하나 잘못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얘는 거의 반 이상은 다 틀립니다.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그죠? 비거주자는 24에서 80%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걸로 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제를 할 때 그럼 기준금액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양도 차익. 가액 아니고 뭐? 차익.
이것도 가액이라고 잘 나와요.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보입니다, 눈에. 뭐 기본서 백날 외우면 물론 딱 보이면 좋은데 기본서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 풀면 안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에서 자꾸 경험치를 쌓아야지 실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에 대해서 공제받고 이 개념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다. 그죠? 이게 장기부유 특별공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고 보죠. 기본공제도 보죠. 자,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이런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리고 기본공제니까 공제 대상도 안 가리고 다 해줘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 그러면 장기부유와 기본공제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건 뭘까요?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거. 장기와 기본공제 동시에 안 되는 거.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 둘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미등기 둘 다 안 되죠. 자, 그럼 이 말에 만나보세요.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 OX.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 응? 맞아, 틀려요. 어렵죠? 맞는 얘기죠? 왜요? 저기 보세요. 양도차익에서 미등기래. 그럼 장기부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양도세 뭐 똑같고 기본계도 안 되죠? 미등기니까. 다 안 되잖아. 그럼 너 똑같아.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다 같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중간에 공제 다 안 되잖아요. 미등기 다 안 된다죠. 그럼 얘가 합해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안 된다, 미등기를 둘 다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알고 있지만 문제를 익히면 또 못 풀죠. 그렇잖아요. 미등기 양도는 뭐가 똑같아. 양도차익하고 양도소득금액하고 과세표준이 다 같죠. 그죠? 왜? 공제를 다 안 하니까. 공제 안 되니까. 그죠? 그 얘기지.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공제액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해줍니다. 얘는 이게 중요하죠? 소득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소득별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별. 그죠? 이게 이제 잘 틀리죠? 이건 이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죠? 자산별로. 이렇게 내요. 아니고. 그죠? 소득별. 소득별의 뜻은 도, 건, 부, 기, 주식 등 판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묶어요. 이게 4개 묶고, 얘 묶고, 얘 묶고. 얘서 얘가 1년에 250. 얘 1년에 250. 얘 1년에 250. 이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월 달에 만약에 내가 건물을 팔았다. 250 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2월 달에 토지 팔았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얘는 안 돼요. 그죠? 없지? 안 되죠? 왜? 이게 각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묶어서 1년에 25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200 받으면 얘는 50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얘 하면 공제 받을 수 있고 얘 따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소득별의 공제의 뜻입니다.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틀린다니까요. 이거는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거 자산별 그러면 뭐 거의 맞추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연 250에서 맞았네 이렇게 가버리지. 이거 보고 자산별인가 틀렸네 이게 눈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지난달에 그 모의고사를 어디에 냈었는데 이거 한번 내봤거든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냈더니 이거 다 틀렸어요. 이거는 뭐 맞춘 사람이 정답률이 10몇 %밖에 안 돼요. 거기 다 틀렸던 얘기죠. 왜? 안 보여요. 안 보여. 자산별이 아니고 소득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소득별 연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자산별 공제예요. 장기부유가. 장기부유는 자산별 공제 그럽니다. 얘는 뭐예요? 각각 물건 팔 때마다 1년 12번이라도 요건 충족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줍니다. 자, 어느 걸 공제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외국에 있는 물건 팔면 이걸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적게 해줄 것 같아요? 적게 주겠죠. 외국 걸 팔았는데 우리나라 자산 파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다고 해서 막 공제를 많이 해주면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적게 해주겠죠. 그럼 공제를 둘 중에 어느 것만, 두 개 하나만 해줘요. 뭐만 공제해 주겠어요? 얘만 해줘요, 얘만. 왜? 이거는 지가 날고 개봤자 연이 250이잖아요. 그 얘는 한 방에 몇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외자산 양도시 장기 보유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뭐다? 장기와 기본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341페이지 넘어가서 34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공제 대상이 나옵니다. 양가 1번에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이상인 것, 다만 미등기와 그리고 누진세를 10% 또는 2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10% 할증은 2주택이고 3주택 이상 플러스 20%잖아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정리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장기 보유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쓴 거죠. 조합은 입주권 나와 있고요. 입주권 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 그죠?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입주권, 승계 취득은 안 된다. 그죠? 공제금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밑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어디에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 해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가액 아니고 차익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죠? 밑에 공제율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유기간 나오는데 4번에 보유기간 계산 나오는데 그 양가로 4번 보세요. 먼저 거기 보시면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까지 기간.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권. 그죠? 어차피 관리처분 계획 나오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입주권 말씀드렸죠? 걔는 어디까지라고? 양도차익이건 보유기간 다 어디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라.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뒷장 넘어가면 또 있죠. 344페이지. 공제대상 나 있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자, 거기 거주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가로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비거주자 포함이라고 쓰라겠죠. 왜냐면 이것만 딱 읽으면 비거주자가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예 편하게 비거주자 포함이라고 써주세요. 이 조문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재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조문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비거주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포함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요? 소득별.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해서 1번 토건부기 미등기 안 되고 그죠?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그걸 묶어서 3개로 나누는 걸 소득비라 표현합니다. 3번 공제 방법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소득세법 또는 주택등기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게 뭔 얘기요? 간장공장, 공장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는데 이런 뜻이에요. 얘는 감면되는 애가 얘는 감면 대상이고 얘는 감면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감면 소득금액이고 얘는 감면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라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땐 그럼 누구부터 250 공제를 누구부터 해준다? 너는 감면 맞았으니까 너 말고 감면 안 된 얘부터 해주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준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걸 조문으로 뭐라 그러는겨?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뭐부터?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말을 법정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이게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이번 장기 보유는 뭐 미등기 양도는 안 된다죠? 미등기 양도고 공제 신청 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한하여 공제되나 기본 공제는 뭐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와 기본 공제는 이 장기 보유가 시험에 원래 잘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 나왔고 그리고 올해 개정사항도 있으니까 얘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어쨌든 저 전체 계산 과정 중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왜냐면 내용이 지금 꽤 되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순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필요경비 얘기도 있죠. 추계조사 결정 얘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기본제니까 내용이 꽤 많죠. 근데 거기서 두 문제는 평상시에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선인 건 뭐예요? 우선일 건 뭘 외워야 돼? 순서를 무조건 외워야 돼. 순서. 그죠? 순서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면 거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돼 있죠. 그죠? 고가주택 얘기가 나옵니다. 고가주택은 우리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했죠? 실거래가로 얼마,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얘는 비가 안 된다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겠어요? 이거라 했죠? 얘는 9억에 팔고 얘는 9억에 10원에 팔았을 때 얘는 고가주택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죠. 그럼 얘는 비과세고 얘는 비과세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10원 차이로 얘는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러면 좀 열받죠.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도 그러면 어디까지는 9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내가 뭘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하다 보니 이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실 작년 시험에 이 고가주택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단독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그 종합문제 형식으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런데 이거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문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지문이 뭐였냐면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근데 걔가 양도차익이 4억이나 나왔으니까 뭐 필요기용비가 8억이었겠죠. 그러면 얘가 4억. 그래서 양도차익이 4억이에요. 자, 그럼 이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얼마니? 라고 나오는데 자, 이 4억은 다 내는 게 아니죠. 왜요? 얘가 12억의 전체 양도 차익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전체 양도 가액이 얼마야? 12억이죠. 그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9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뭘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했죠. 그러면 12분의 9는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럼 세금을 내는 건 얼마예요? 12억 중에 9억을 뺀 나머지 3억. 12분의 3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4억 중에 12분의 3은 내고 12분의 9는 비과세 받으니까 12분의 3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1억이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얼마야? 1억이에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양도차익이 4억이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3억이다. 아니고요. 1억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얘가 양도가 20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20억이면 요 구하겠죠? 얼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20억 중에 얼마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얼마다? 20억 중에 11억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가 뭐예요? 20억이 양도가액이죠. 그죠? 얘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지.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한다? 일반 양도차익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이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장기보유 해줄 거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 어떻게 해줘요? 일반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12분의 3을 해줘야죠. 왜? 세금을 12분의 3만 내니까 공제도 12분의 3만 해줘. 똑같이. 내는 게 4분의 1 내니까 공제도 4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시기 보면 34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양도차익이라고 돼 있죠. 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용할 양도차익은 일반적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렇게 돼 있죠. 둘 다 그 얘기죠. 그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잖아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얘 전체 가액이 5억인데 이거를 갑이 을한테 뭘 했어요? 증여했어요. 근데 조건부로 한 거죠. 뭐 내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이런 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5억인데 전체 5억인데 채무액이 1억이에요. 저당권 1억이 설정돼 있어. 그죠? 그러면 뭐나 했죠? 요 1억은 뭘로 본다 했죠? 우리가 증여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채무액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을 뭘로 봐요? 증여로 본다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죠? 이때 증여세는 누가 냅니까? 증여세는 누가 내? 갑을 중에 누구? 항상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증여세는 수증자, 을 받은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증여세는 받았으니까 돈을 자기가 내야죠. 양도세는 이거잖아요. 갑이 낸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시험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 이제 얘가 양도세 계산을 해야 돼. 얘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 갑이 양도세 계산해야 되죠? 증여세, 양도세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양도가액 얼마예요? 에? 1억, 그죠? 1억. 이거만 본다며. 이거만 양도로 본다. 1억이죠. 그죠? 1억. 근데 그때 당시 문제는 뭐였냐면, 요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때 얘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얼마일까요? 취득가액.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정답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얼마 같아요? 이거는 결국 그 문제죠. 안분의 문제죠. 안분. 그죠? 안분을 내야 되는 거잖아. 힌트는, 그죠? 안분을 내야죠. 안 돌아가죠.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침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뭐 처음부터 머리가 안 돌아. 1시간은 지나야 머리가 돌아가는데 지금. 아니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경비로. 이 건물 전체 취득가액이 8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현재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얘가 부담부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억이고 그럼 거기서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을 구하라는 거지. 취득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건물 전체 가격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얘가 8천에 취득했죠. 근데 얘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 1억이에요. 그럼 여기 취득가액을 뺄 때 8천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아니 얘가 전체 5억인데 이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 1억만 양도로 본다 했잖아. 그 얼마? 그러면 얘가 이 8천만 원은 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얘가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로 보니까 이 8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들어가고 일부는 증여세 계산할 때 경비로 들어가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가 전체 가격이 얼마야? 5억이잖아요. 그 5억 중에 얼마만 양도로 봐요? 1억만 양도로 보잖아. 이렇게 안 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렇게. 그죠? 왜? 이 건물 전체가 양도 아니니까. 저 8천은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저걸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가액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5억 중에 1억을 양도로 보니까 5분의 1만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 중에. 그럼 얘도 5분의 1만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1600만. 516, 5630. 그죠? 1600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안보라는 내용만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죠. 내용만 알면 1분도 안 걸리죠. 이거는 계산 문제가. 그죠? 근데 이게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부담부증여가.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한번.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교재 보고 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일부러 계산하고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49페이지 뭐 가압상속, 취득가액 이런 거는 볼 거 없고요. 그 351페이지 가면 4번에 배우자 직계준비속 이월과세라고 돼 있죠. 아, 이 부분이 내용이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양도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느낀데 내가 체감할 때 얘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 그 이월과세하고 배우자 이월과세하고 특수관계 우회양도 얘기인데 뭐 하다 보면 별건 아닌데 느낌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근데 시험에
잊을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5회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얘가 4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보통 취재가 됩니다. 25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작년이나 작년쯤이나 이제 나올 차례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야죠. 일반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는 게 4번에 뭐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뭐래요? 이월 과세래요. 이월 과세.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월 과세 어쩌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갑을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내가 이걸 증여해주고 얘가 이거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거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가 증여를 받았어요. 얘가 1999년에 얘가 이걸 1억에 사가지고 을한테 2016년에 6억에 증여를 해주고, 그죠? 얘가 2019년에 7억에 만약에 팔았다. 이렇게 됐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팔은 사람은 누구예요? 팔은 사람. 우리 팔았죠.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양도가액.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북 해도 못 풉니다. 왜? 뭔지 알아야 공부를 해야 오픈북도 하는 거예요. 못 찾아 어디 있는지를 책을. 7억. 그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은. 6억이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죠? 얘가 6억의 증여로 취득했잖아요. 6억의, 이게 취득가액이죠. 6억의 증여로 취득했으니까, 그죠? 양도가액은 7억이고, 그럼 차익이 1억이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얘가 팔았으니까, 얘가 증여로 6억에 취득했어. 그럼 취득가액 6억이 되는 거고, 그걸 7억에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정상적인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가 갑과 을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증여해주거나 부모자식 간에 증여해주고 그 증여받은 애가 이걸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팔았는데 언제 팔았느냐?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이러면 이제 세금 계산이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351페이지 4번에 1번에 의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 공제 규정 악용 및 증여세 세율 인하에 따라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후 단기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그러니까 세금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규정을 따로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래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게 이월과세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설명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몇 년 안에 팔았을 때 5년 이내.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은 5년이 지나고 팔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5년 안에 팔았을 때만. 그러니까 증여받고 단기간에 팔아먹는 거죠. 세금을 줄이려고.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세금 계산을 따로 하겠다. 그죠? 이게 뭐다? 배우자 이월과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은.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수강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건 그림상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이거 설명을 잠깐만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그죠? 여기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